자, 이제 재판의 확정과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1번 판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B는 남편 A를 가족폭력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A가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B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자 A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즉 불처분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을 때 이것도 확정 판결하고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할 것이냐, 요게 요 사안의 쟁점입니다. 판결 확정되면, 자, 실제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이 기판력이 바로 일사부재 효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판결 확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기판력으로 인정할 수 있냐, 그 요 사안의 쟁점이에요. 자, 확정되었다, 확정, 불처분 결정 확정이 요 사안의 포인트입니다. 고비는 이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해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를 상대로 1차 고소한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했고, 검사는 A의 가정폭력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고지한 약식명령에 대해서 A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어쨌든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A의 범죄 사실을 공소 제기했을 때 이 공소 제기가 적법하고 유효해서 A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될 겁니다. 기판력이 만약 인정된다면. 그러나 판례는 이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핵심이죠. 결론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공소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고, 적법 유효하니까 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즉 면소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자, 중요한 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1번에서 그 가운데 부분부터 보기로 하죠. 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의 결정과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 그래서 보호처분, 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하고 반대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판례가 어떻게 달리 설명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 중간 부분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불처분 결정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자체가 뭡니까? 보호처분 결정이든 불처분 결정이든 기판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호처분 결정이든 불처분 결정이든 아무리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기판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가정폭력 처벌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불처분이 아닙니다. 처분 결정이에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이건 가정폭력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기판력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언더라인 해두세요.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면소 판결할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돼도 기판력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기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소제기를 했다면, 기소를 했다면 이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기판력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판결을 할 것이냐, 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출제자가 말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은 규정이 뭡니까?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을 때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규정. 자,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면은 그 이후에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달라요. 자, 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해도 이 공소제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공소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규정을 표시해 두세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 위의 표현이죠.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해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를 하더라도 일정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1조 제1장 1항 1호에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 요 차이를 잘 봐야 되고, 일단은 양자 모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됐을 때는 기소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면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됐을 때는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공소 제기했을 자도 이 공소 제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공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대해서는 뭐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는 안 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하죠. 함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2번 판례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의 조선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삼적 세무사장이 조대범 범죄 행위를 이유로 갑을 고발한 경우 다시 동일한 조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벌을 했는데 위 사실로 공소 제기된 갑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위 통고 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갑에게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통고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통고 처분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유효한 통고 처분이 확정된 다음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때 통고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한 통고 처분을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의 경우 보시면, 자,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이 세무사장이 고발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자,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면 일단은 통고 처분 절차는 여기서 종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통고 처분 절차는 종료가 되어버리고 일단은 고발을 시작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발을 통해서는 형사 절차가 개시될 뿐이고 그럼 뭡니까? 고발을 했다면 이 그 세무사장은 통고 처분을 할 권한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고발을 했다면, 그 형사 절차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더 이상 통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통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통고 처분을 했다면, 이 통고 처분은 당연히 무효죠. 그렇죠. 권한이 없는 자가 했는데 어떻게 이게 유효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안에서 이 통고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무효인 통고 처분하면 아무리 확정됐을지라도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반이 없으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도 이 공소 제기는 적법한 공소 제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벌금 납부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 제기는 적법하고 법원에 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 사안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고발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고발이 먼저 나오면 더 이상 세무사장은 통고 처분할 수 없어요. 형사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통고 처분할 수 없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고 처분했다면 통고 처분은 무효고 일단은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요지 꼼꼼하게 정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기판력은 어느 범위에 대해서 미치게 됩니까? 자, 기판의 물적 범위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비행감은 공공의 안전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공소사실은 주최입니다. 금지 집회를 주최했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됐어요. 근데 선행 사건에서, 앞선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른바 질서 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최 부분에 대해서 공소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기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금지된 집회나 폭력적 시위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요. 그럼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기판력은 유죄로 판결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지되거나 폭력적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과 금지된 집회를 주최했다는 것과의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 기판력은 이에 대해서 미치게 되고,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최했다는 소리는 뭔가? 참가를 해야 주최를 하죠. 그렇죠? 참가를 해야 주최하지. 참가도 안 하고 어떻게 주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최 속에는 이미 참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양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내려진 이 유죄 판결의 기판력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되죠? 기판력이 존재한다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죠. 그래서 유죄,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일단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면 일단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편히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데, 자, 유사 석유 제품을 팔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기판력이 발생했습니다. 팔았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확정되는데 위와 같은 유사 석유 제품, 석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기업가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경우. 자, 공소사실은 조세 포탈입니다. 조세 포탈. 근데 유사 석유 제품 판매와 조세 포탈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사실이죠. 팔았다는 거하고 세금 안 냈다는 게 뭐 어떻게 동일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다면 유사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으로 인한 기판력은 이 조세 포탈로 인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유죄, 무죄, 실책 판결을 선고해야지 면소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얘는 2015년 4월 16일 13시 30분경부터 15시경까지 사이에 가법제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병정과 일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기판력이 발생하죠. 기판력.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A가 2015년 4월 16일 13시 10분경부터 14시 30분경까지 가법제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를 하면서 피해자 의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를 했다. 지금 범행은 날짜가 같아요. 시간도 거의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사람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사무실에서 병정 의뢰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병과 정과 그다음에 의뢰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그러면 병과 정에 대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하고 의뢰에 대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하는데 양죄 사이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두 개의 업무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상적 경합을 형사소송법에서는 과형상 일죄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게 됩니다. 과형상 일죄.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일죄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존재하면 이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병과 정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의뢰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의뢰에 대한 업무방해로 새롭게 기소를 했을 때 법원이 이래서 무슨 판결을 선고해야 될까요? 역시 면소 판결이죠. 그래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지 유죄, 무죄, 실체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죠. 1번 요지에서 고딕 부분 보겠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비슷한 사안을 본 그 판례인데요. 자, 6번. 이는 2014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 17일경까지 식부인 녹용 액기스를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하였는데 이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자,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 그런 식으로 광고하고 물건 팔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2014년 4월 요때부터 2016년 4월 7일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죠. 이건 영업범입니다. 영업범은 포괄 1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포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의 1죄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14년 4월경부터 14년 8월 13일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이에요. 2014년 4월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 범죄에 대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전체 범죄 일부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년 9월 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요때 이제 9월 4일 요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 그 후 검사는 2015년 9월 5일부터 자, 9월 4일 날 판결 확정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2015년 9월 4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때 이제 기판력이 발생했는데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새롭게 공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미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미칩니다. 기판력이 안 미칩니다. 이것은 기판력의 어떻게 보면 시간적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미치고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사실심이고요. 또 판결 확정시 아니라 판결 선고시라는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2015년 9월 5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범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전의 범죄를 기소했다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 이후의 범죄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별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전의 범죄가 하나의 범죄가 되고 그 이후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포괄일죄고 하나의 범죄지만 중간에 동종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경우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게 이제 7번 판례인데요. 7번 판례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이 제1항을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법조형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와 포괄일죄 관계는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제1항 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공소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제1항 위반죄에 해당돼서 미치는가? 자, 18번 보세요. 법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가법이고 하나는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이 사람이 조세범 처벌법을 10조 3항을 위반 행위를 여러 번 했고 이때 금액을 합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건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 위반 행위를 여러 번 했고요.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가법 위반으로 이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여러 번 한 행위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는 특가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 자,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기판력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이외에 검사가 특가법 8조의 1항 포괄일죄로 다시 공소 제기했을 때 요 기판력이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 미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안 미친다.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판이 확정됐다면 이 기판력은 전부에 대해서 미치니까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미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요지 보세요. 2번 요지가 중요합니다. 확정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에 범죄 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범죄 사실만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죄명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확정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계속 읽어보죠. 확정된 사건 자체 범죄 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1항 위반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 확정 판결을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법률조항 위반 범죄 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죄명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 위반이 범죄 사실 면에서는 특가법 8조의 1항 위반죄의 일부이긴 합니다. 범죄 사실로서는 특가법 위반죄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죄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 기판력은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죄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일부의 행동이 특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요 일부의 판결의 기판력은 전체에 대해서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사는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만 죄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죄명이 다를 때는 이 다른 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건과 뭐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상습 사기 사건이죠. 이로써 여기가 이제 상습 사기예요. 근데 그 일부 사기에 대해서 단순 사기로 기소가 돼서 판결 확정됐을 때 이 단순 사기 기판력이 상습 사기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판례는 안 미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미칩니까? 상습 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한해서만 전체 상습 사기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고 단순 사기로 기소됐을 때는 상습 사기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단순 사기, 상습 사기는 죄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죄명이 다르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판례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소송 비용과 관련된 판례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번 제1심은 초미섭 횡령죄로 유죄로 인정해서 형을 선고하면서 피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송 비용은 네가 내라는 피고인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원에게 제1심의 소송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복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상소 이유가 인정돼야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불복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설문을 보시면 항소심은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은 뭡니까?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야만 소송 비용 불복이 가능하고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 이유가 없을 때 상소 이유가 없을 때는 소송 비용 자체에 대한 불복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것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요지를 꼼꼼하게 정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제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가 있었고요. 또 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청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검사는 항소했지만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은 이미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실제로 항소심이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다시 항소하겠다. 이런 권리를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피고는 이 항소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면 항소권 회복 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소권 회복 청구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것도 짤막한 사안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병의에 대한 약식명령 등본이 2017년 2월 3일 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는 변호인 B가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한 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이제 정식 재판 청구권은 소멸이 된 겁니다. 소멸됐고, 이에 A의 변호인 B는 B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로부터 7일 지난 후인 2017년 3월 22일 정식 재판 회복 청구와 아울러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변호인의 정식 재판 회복 청구에 이유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식 재판 회복 청구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정식 재판의 청구 기한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고인이 변호인이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믿고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했는데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경우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회복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식 재판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변호인이 할 줄 알고 안 했다. 이거 과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길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구로서 항소를 취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는데 자, 동의를 안 했다는 거죠. 항소심은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변호인의 항소 취하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A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변론 선고길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A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한 것으로 보아. 이게 문제죠. 자,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는데 과연 그 피고인 A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변호인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자, 왜 그런가?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동의를 얻지 못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변호인은 독자적으로 항소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항소 취하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피고인의 동의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동의할 수 있는데 요 사안에서는 어떠한 동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그 원시 판결이 상소 취하 효력을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변호인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판결이 이제 법리 오해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인정된다는 그런 이제 판례 사안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안이죠. 하다 변호인이 독단적으로 상소를 취할 수 없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판례의 대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바로 항소가 되는 건데 요즘에 항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또 포기하면 안 되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완전히 정복했을 때 이럴 때 다른 수험생들과 실력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항소에서 첫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 제1심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갑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갑은 형식으로 확정된 판결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 소송촉진법, 줄여서 소촉법이라고 하는데, 소촉법 23조는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공지송달 등의 규정을 통해서, 불출석 상태에서, 이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촉법에 근거해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라 확정돼 버렸어요. 그럼 확정됐을 때, 이 판결 확정되면 기판이 발생하는데, 이때 기판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심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재심을 통해서 기판장을 배제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서 기판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 확정된 1심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인정돼야 되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촉법 23조 1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 재심을 청구해서 1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심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항소심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재심 절차를 취한다면 1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근데 재심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 청구한다면 이 항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다음 보겠습니다. 피고인갑은 형식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한 형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재심 청구를 안 했네요. 재심 청구를 안 하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어요.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이 갑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한 내에 항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다.
그럼 항소심이 진행되는 겁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항소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 5 제14호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데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인가? 이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는 무엇인가? 자, 항소 이유도 제한이 되는데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데도 항소 이유가 인정됩니다. 이건 분명히 소척법 23조의 2, 1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라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겁니다. 그럼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항소심 절차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재심처럼 진행하라는 겁니다. 재심처럼. 저 1심처럼 진행하라는 겁니다. 1심처럼. 항소심이죠. 1심처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다음 요지를 좀 보세요. 언더라인 쭉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서 다섯째 줄 아래에서 다섯째 줄 여기서 일곱째 줄부터 봅시다. 고딕 한번. 자, 인용된 경우에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범하고 있다면 재심 규정에 의해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그렇죠. 이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죠. 소척법 23조 1항에 따라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데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뭐 당연한 거예요. 타당하다. 당연히 타당한 겁니다. 따라서 그럼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소심에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항소심이지만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1심 절차처럼 진행하라는 거죠.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기를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절차 생략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고 이때 재심은 1심에 대한 재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불본 송달부터 시작하는 1심 절차를 항소심이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판례가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어쨌건 소척법에 근거해서 불출석 재판을 했을 때 이때 1심에서 유죄판이 확정되면 일단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 피고인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1심에 재심을 청구해서 1심이 다시 진행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서 상소심 절차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소심 절차지만 항소심 절차지만 1심 절차처럼 진행하라는 거죠. 재심이니까 1심에 대해서 진행된 재심과 마찬가지로 진행해서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관련 판례가 앞으로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재감자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항소를 할 때 항소장을 어디다 제출합니까? 1심 법원에 제출합니까? 아니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합니까? 1심 법원에 제출하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고, 그런 항소장을 제출받은 1심 법원은 일정한 기각 사유가 없다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전부 항소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심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항소심은 어떤 통지를 하게 되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인하고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여기서 1심부터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판례가 2번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구치소의 재감 중인 A는 2017년 4월 4일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1심에 대해서 항소했다는 거죠. 1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1심이 이제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냈고, 자, 항소법원은 서울구치소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A로 했어요. 틀렸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A로 하면 안 돼요. 아니, A가 항소인인데 왜 항소인을 송달받을 사람하면 안 될까요? 판결 요지를 보세요. 1번 요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감자 A한테 송달했는데 이건 잘못된 통지죠. 잘못된 통지고 그래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장에게 해야지, 구치소장에게 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재감자 A를 수령자로 해서 통지했기 때문에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그런 판례의 사례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재감자에 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는 재감자에게 해서는 안 되고 교도소 장 등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을 이제 항소심에서 몰라가지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이제 무효화하고만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예요. 다음에 아주 절묘한 사안이 있는데 3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번 판례하고 2번 판례하고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3번 판례. 이는 2016년 11월 9일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A가 항소장이 기재한 주소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A형은 B가 2016년 11월 21일 이를 수행하였다. 항소심은 A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 조달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10일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A는 2016년 11월 21일 요 11월 21일 날짜를 체크해 보세요. 2016년 11월 20일 위에 둘째 줄 후에 보시면 A의 모임 B가 2016년 11월 21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되어 있죠.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모가 수령한 날 2016년 11월 21일 다른 형사사건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긴급 체포된 다음이라면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긴급 체포돼서 이러면 구속이 됐겠죠. 그러니까 구치소장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 B한테 한 것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날짜인데 그래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날과 그 다음에 긴급 체포 날짜가 같은데 긴급 체포되기 전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모 B가 수령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적법하다 볼 수 있어요. 동고, 인도, 사리, 변별 등이 있다면 소송기록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언제 접수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긴급 체포가 됐다면 된 시라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구치소장한테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한테 있잖아요. 이것은 효력이 없는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겠죠. 근데 전이라면은 뭐 A한테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A가 한테 안 했고 A의 모가 수행했는데 이게 대리 접수 가능하죠, 하죠. 동고인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떤 경우냐 보겠습니다. A는 2010년 11월 20일 다른 형사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A가 긴급 체포된 시각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에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그 A의 집에 도달한 시점이 체포 전인지 체포 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야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판례는 이 선후관계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소송기록 접수통지의 효력은 없는 거죠. 그럼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안 된 것이고, 그러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간입니다. 근데 유효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유효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없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절묘한 사안인데, 어쨌건 긴급 체포한 다음에 송달하는 경우는 이때는 A한테서는 안 되고 구치소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긴급 체포되기 전이었다면 A한테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시간이 애매하다면 송달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요지를 꼼꼼하게 정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또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항소장을 어디다 제출한다고요? 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1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고 이제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항소심은 그러한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죠. 그래서 이때 그 재감자한테는 그 구치소 장들한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는 그 항소인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이때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유효하다면 그때부터 뭐가 진행됩니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 즉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그래서 산처럼 변호인이 7월 6일 날 송달을 받았다면 20일이 되는 7월 26일까지 항소이유서를 항소본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 동안 과연 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동안은 항소법원은 심리를 진행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판결 요지, 4번 판례에서 판결 요지 1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보시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항소심은 원칙으로 항소이유서에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 변경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는데 그 위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후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4번 판례 사실관계는 여기 그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건 7월 6일 날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송달을 받았고, 근데 법원이 항소심 법원이 7월 19일, 자, 아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죠. 이때 변론을 종결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론을 제기해서 이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심판을 해봐야 되는데 변론 재개를 안 하고
그냥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 버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어쨌거나 1번 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 사건의 사실관계는 뭐 칠판에 요 사례를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 요 사실관계가 또 2번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요도 굉장히 길지만 어쨌거나 사실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길게 돼 있는데, 뭐 칠판에 싹 나와 있어요, 벌써. 10월 7일 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이 진행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럼 이제 10월 27일까지요. 요 중간에는, 요 20일 동안에는 공판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항소본이 공판기를 진행하고 변론도 종결하고 판결도 선고하는 거 안 되죠. 안 된다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것이 이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5번 뭐 장황하게 뭐 읽을 것도 없고 하여튼 요 그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뭐 한눈으로 이건 위법하다는 게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사실관계를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요 칠판의 요 사실관계 분석 여러분들 다 이거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보면 뭐 사실관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A는 이성은 4월 23일 호주로 출국한 뒤에 2018년 1월 19일 귀국할 때까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검사가 2009년 4월 30일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자 재심은 공지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분과 소환장 등 송달하고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은 2012년 6월 18일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호주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불출석 재판을 통해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겁니다. 예, 국내에 살고 있는 A의 배우자 B는 이 판결을 선고 사실을 알고 2012년 7월 5일 재항고를 위해서 A를 위해서입니다. A를 위해서 항소하였다. 그러면 항소심은 이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을 받아야 되고 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이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넣어봅시다. 자, 그래서 배우자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2012년 8월 16일 A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B의 거주지로 발생하였고 B는 2012년 8월 10일 이를 수령하였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에 송달이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B는 누굽니까? 항소인이에요. B는 항소인인데 그러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인에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B는 항소인이긴 합니다만은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누구한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냐?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A한테 해야 돼요. 근데 B는 항소인이지만 피고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라인 보세요. 항소이유서 부제출 이후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서도 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한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B는 피고인의 배우자일 뿐이죠. 피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는 B가 있지만 피고인이 A일 때는 A한테 통지를 해야지 항소인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또 사실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항소심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7번 판례입니다. 자, 7번.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촉박하게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05년 12월 2일 10시 30분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엔 모두 출석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지금 심리를 진행한 거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자,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처음부터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이 원칙이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이 돼야만 공판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같은 법 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출석이 몇 번 있어야 됩니까? 처음 있어야 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이 있어야 되니까 불출석이 2번 있어야 되는데 그 2번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문의 표현을 가지고 본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칠판에 뭐 간단히 나와 있죠. 지금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3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어요. 2번 불출석하긴 했습니다만 2번 불출석이 계속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3회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인데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항소심 판결을 위법하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2번 불출석했을 때는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했을 때 토탈 불 2번이라고 해서 불출석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속돼야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8번 이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항소심이 이제 1심 판결을 이제 어떤 경우에 뒤집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 자, 8번 보세요.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채로 드러나는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 인정에 대한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자유롭게 뒤집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뒤집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뒤집을 수 없느냐, 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지 고딕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는, 자,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죠. 첫째,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을 때, 두 번째, 사실의 인정이 이른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날 때, 그래서 그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났을 때, 그래서 어긋난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항소심을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명백히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고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만 1심 판단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안처럼 뭐 새로 들어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집는 거,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건 하여튼 요지 표현을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설명될 만한 것은 없고요. 9번 판례도 비슷한 취지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요지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되고요. 역시 뭐 설명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같은 취지인데 양형과 관련된 판단이 있는데요. 양형과 관련된 거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이때 전원합체 판결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10번.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벌써 우리가 아까 본 내용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뭐 명백히 잘못된 건 없고 뭐 현저히 부당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제 형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의 양형심리의 양형 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자, 명백히 잘못된 건 없고 뭐 현저히 부당한 것도 없는데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게 위법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위법하냐?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번 요지 보세요. 다수의견. 처음 더 보시면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1심과 구별되는 고유의 양형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유한 양형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자체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 부당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명백히 잘못된 건 없기 때문에 뒤집는 것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유한 양형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양형심리 양형 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애매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1심 판단이 양형에 대한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뒤집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고유한 양형 재량을 항소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시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 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해서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았을지라도 항소심이 그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뒤집었다고 해서 위법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항소심도 고유한 양형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 다수의견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안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표현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 확정 전에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판결 확정 판결 후에 산지관리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보세요. 이런 사안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죄를 범했고 또 산지관리법 위반죄를 범했는데 중간에 별개의 죄, 사기도 아니고 산지관리법 위반도 아닌 별개의 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자하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됩니까?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요 별개의 죄하고 사기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고, 근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하고 판결 후에 범한 죄는 아무런 경합 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 별개의 죄하고 그 전에 범한 사기죄하고 후에 범한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적 경합범도 아니고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할 때는, 또 형을 선고할 때는 따로 별도로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위반죄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그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건 각각 별개의 유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주문 자체가 두 개가 되는 별개의 유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에 범행인 사기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기 부분은 항소를 했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상소를 안 한 거예요. 사기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고, 이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상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상소를 안 한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소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유죄 판결은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상소를 안 했으니까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상소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항소심이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된 거 보세요. 자, 사기 부분에 하나에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심판결 중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건 괜찮죠? 사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항소심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죠? 그렇죠?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항소하지 않았으니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버했어요. 다음 보시면 산지관리법 위반죄 등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배척하고 판결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자, 산지관리법 위반은 항소도 안 했는데 항소 기각 판결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항소를 해야만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항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항소 기각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 요지가 중요하니까요. 1번 요지 고디 언더라인 부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사안이 굉장히 긴데 여기서 이제 사안의 정리가 필요하죠. 칠판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첫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은 유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 향정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자, 이제는 푸던 칠판을 봅시다. 검사가 강간에 대해서 유죄, 향정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전부를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검사가 뭔가 좀 갈팡질팡하는 게 보입니다. 보시면 일단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어요. 형이 너무 약하다. 좀 센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 향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긴 하는데 항소장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검사의 실수가 엿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장에는 양형부당이라고 적어놓고, 근데 항소 이유서는 또 아무런 이유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해놓고 항소장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이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대한 사실 오인 법인 오해라고 적었고 법정에 나와서 사실 오인 법인 오해라고 또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법정에서는 역시 강간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양형부당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을 안 했고 이 항정 부분에 대해서만 법정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항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소심 법원이 이게 항소 이유가 없다 해서 배척을 했어요. 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강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항소심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항소심이 받아들여서 중한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하냐는 겁니다. 왜냐? 양형부당을 항소장에는 적긴 적었는데 항소 이유서에는 적지 않았고 법정에 나가서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형이 너무 중하냐 경하냐가 법정에서는 전혀 심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과연 양형부당을 이유로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없겠죠. 1번 요지를 보세요. 1번 요지. 고딕부분 검사가 공판장에서 구두 변론 통해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요거죠. 항소 이유서를 전혀 주장 안 했고 법정 진술도 안 했다는 겁니다. 피고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그 검사의 항소 이유가 실제적으로 구두 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참고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요 사건의 핵심은 칠판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신속하게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상고부터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